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15년 제6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김금희 작가님의 조중균의 세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조중균 씨가 점심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한 달이나 지나서 알았다. 내가 무딘 탓도 있겠지만 구내식당 테이블이 6인용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차피 다 못 앉으니까 여기 없으면 다른 자리에 있겠지 생각했던 것이다. 혜란 씨는 조중균 씨가 오늘만 점심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그것만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을 읽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주인공은 이게 출판사인데요. 편집자인 거죠. 편집자인데 이제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편집자로 들어간 여자 주인공이 있고, 조중균 씨는 그 같은 편집자 동료죠. 동료고, 그리고 또 같이 인턴으로 들어간 혜란 씨가 있어요. 혜란 씨랑 이 화자는, 서술자는 경쟁자 관계인 거죠. 왜냐면 인턴십에서 한 명만 나중에 뽑을 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중균 씨가, 근데 보면은 이게 단순 사실만을 이 문장이 드러내고 있진 않아요. 조중균 씨가 점심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한 달이나 지나서 알았다. 관심이 없죠. 이 화자가 한 달이나 지나서 점심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같은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무딘 탓도 있겠지만 구내식당 테이블이 6인용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6인용, 거기에 어차피 다 못 앉으니까 여기 없으면 다른 자리에 있겠지 생각했던 것이다. 혜란 씨는 조중균 씨가 오늘만 점심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그것만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게 결국 이제 조중균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제목도 조중균의 세계이고요. 이 소설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대상을 다루려면 그 대상이 화자로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조중균 씨를 대상으로 내가 이제 소설을 쓰고 싶어, 주인공으로. 이 사람은 뭔가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조중균 씨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객관적이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의 일기나 자소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설에서는 자기가 자기 얘기를 보통 잘 안 하고 화자가 어떤 관찰하는 시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재밌는 게 조중균 씨는 독특해요. 특이한 인물이고요. 이 관찰하는 인물은 혜란 씨도 그렇고 이 지금 서술하는 이 화자, 서술자도 그렇고 좀 뭐랄까 평균적인 평범한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인물은 관찰을 해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지금 객관적인 사람이 어떤 되게 특이한 특출난 사람을 관찰해서 쓰는 게 소설 형식으로 좋겠죠. 왜냐면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객관적인 걸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션이 잡혀지는 거죠. 화자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평범하고 무난할수록 좋다. 그래야 그런 시선으로 특별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배치를 잘 한 것 같아요, 서술자를. 언니 모르시겠어요? 얘는 말할 게 있으면 핵심만 전달하지 뭘 이렇게 떠보듯이 물어. 야, 이 성격 나오죠. 이 서술자가요. 조준균 씨가 점심 먹지 않는 걸 한 달 만에 알았고, 혜란 씨가 언니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는 말할 게 있으면 핵심만 전달하지 뭘 이렇게 떠보듯이 물어. 속으로 이런 말을 했겠죠. 성깔이 있습니다. 핵심만 전달하지. 이게 전형적인 그 직장인 마인드라고 봐요. 야, 너 핵심만 말하지 뭘 그렇게 중언부언하냐. 한 달 전 신입으로 함께 입사한 혜란 씨는 그 나이치고는 신중하고 성실했지만 살가운 동생 느낌은 확실히 없었다. 뭔가 꼬였죠. 견제하는 느낌. 살가운 동생 느낌은 확실히 없었대요. 요런 문장들이 좋은 게, 이 화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조준균 씨한테 관심이 없고, 혜란 씨한테도 좀 안 입고온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하기는 안 그래도 혜란 씨와 난 가까이 하기에 좀 못한 관계였다. 자, 좀 못한 관계. 석연찮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사이였으니까. 입사해서 파악해보니 회사에서는 일단 수습을 거친 다음 혜란 씨와 나중에서 선택할 생각인 것 같았다. 구인 광고란의 0명은 최소수인 1명이었던 것이다. 아니, 경쟁 관계예요, 혜란 씨와. 대학원도 다녔고 성인 단행본은 아니지만 아동서 편집을 맡은 적이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유리했다. 하지만 혜란 씨도 만만치는 않았다. 뭐랄까 반짝반짝했다. 며칠 전 퇴근길에서 부장은 혜란 씨 아르바이트 경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소설은 조준균 씨를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회사의 분위기나 어떤 뭐 기운, 정감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김금희 작가님이 직장 생활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출판사에서 일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좀 묘한 분위기가 있긴 있거든요. 나도 학교 다니면서 별일 다 했지만 혜란 씨는 정말 고난의 행군이더라고. 요즘 애들 하듯이 어디 인턴, 공모전 이런 식으로 채운 것도 아니야. 노동, 말 그대로 노동 현장에서 뛰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주 씨는 말 그대로 버젓한 경력, 응? 정식 회사에서 일한 경력으로 이 자리에 왔고, 말하자면 팩에 든 고기지. 원래 생산할 때부터 정식 팩에 든 고기. 혜란 씨는 주먹고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 목살 근처 아무살이나 주먹 구구식으로다가 막 썰다 보니까 제법 이게 어엿한 상품이 돼 있는 거 말이야. 주먹고기. 내가 비유가 이렇게 좋아? 주먹고기 좋아하나? 고기에 비유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주먹고기는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자, 이 인용문, 이 부장의 말투. 이거 전 놀라워요. 보통의 일반적인 소설에서 대화문이 대사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A가 그 말을 해도 될 것 같고 B가 해도 될 것 같고 C가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좀 무난무난한 문장으로 대사들이 처리되는 걸 볼 때마다 왜 사람마다의 특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말버릇도 있고 왜 잘 안 될까, 이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장님 말투를 보세요. 놀랍습니다.
거의 한 40대, 50대에 능청 맞은 그런 부장이잖아요. 또 부장. 회사 짬밥도 있고 최소 10년, 20년 뭐 이렇게 오래 근무하셨을 거고 뭐 일도 어느 정도 잘 하실 거고 인간관계도 무난무난하게 맺으시겠죠. 눈치도 있으시고. 근데 말빨이 실제 이제 직장인 중에선 부장님이 이렇게 말할 법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기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대사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잘 드러나서 나도 학교 다니면서 별일 다 했지만 혜란 씨는 정말 고난의 행군이더라고. 요즘 애들 하듯이 어디 인턴, 공모전 이런 식으로 채운 것도 아니야. 말 그대로 노동 현장에서 뛰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주 씨는 말 그대로 버젓한 경력, 응? 정식 회사에서 일한 경력으로 이 자리에 왔고 말하자면 패게된 고기지. 원래 생산할 때부터 정식 패게된 고기. 혜란 씨는 주먹고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 목살 그쳐 아무살이나 주먹고기식으로다가 막 썰다 보니까 제법 이게 어엿한 상품이 돼 있는 거 말이야. 주먹고기. 내가 비유가 이렇게 좋아? 주먹고기 좋아하나? 정말 이거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 매체로 구현해도 맛깔난 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성격이 잘 드러나죠. 이게 말맛도 살아있고요. 이게 이제 고기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때그때 이제 이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갖다 붙인 거일 텐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특히 뭐 40대, 50대 능구렁이 같은 스타일. 패게든 고기지. 이제 영주 씨가 화자인 거죠. 영주 씨는 패게든 고기. 정식 패게든 고기. 혜란 씨는 주먹고기 같은 거다. 막 주먹보고식으로 막 썰다 보니까 제법 이게 어엿한 상품이 돼 있네. 이게 지 혼자 이제 자기 혼자 얘기를 하다가 내가 비유가 이렇게 좋아. 깔때기를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주먹고기 좋아하나? 결국 이렇게 엉뚱하게 빠지죠. 정말 탁월해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말 좋은. 고기에 비유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주먹고기는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자, 그리고 혜란 씨 성실한 게 알바 많이 해서 그렇군요. 이건 화자의 말이죠. 그 나이답지 않게 속 깊고 눈치도 빤하고 내가 말하자 부장은 그게 다 고생해서 그렇지 했다. 고생한 사람은 그렇게 딱 티가 나. 근데 재발라도 고생해서 재바른 건 매력 없어.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든. 말에 그 뼈가 있네요. 재발라도 고생해서 재바른 건 매력 없어.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든. 자, 이제 직장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농담이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뭔가 업무와 연결이 되고 평가, 그 사람의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일이 되는. 참,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직장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혜란 씨는 조준규 씨 이야기가 나오자 쉴 틈 없이 말을 쏟아냈다. 요약하자면 혜란 씨는 그 조준규 씨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인간적인 관심. 요약하자면 회사에선 왜 그분을 없는 사람 취급하느냐는 것이었다. 특히 조준균 씨 나이가 40이 훌쩍 넘는데 직원들이 조준균 씨라고 부르는 게 정말 이상하다고 했다. 조준균 씨 나이가 그렇게 많았나? 30대 중반 됐을까 생각했는데 의외였다. 자, 이 영주 씨, 이 화자 영주 씨는 조준균 씨한테 관심이 별로 없죠. 아무래도 직급이 없어서 그렇겠지. 직급 없으면 20살이나 많은 사람을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요? 선배라고 해도 되고 선생도 있잖아요. 선생은 아니지. 선배도 애매하다. 나이 따라 선후배 정하면 김대리, 서대리도 조준균 씨한테 선배라고 해야 돼. 그런데 직급상 상사 아니야. 혜란 씨가 조직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회사는 그런 거야. 조직을 몰라서. 회사는 그런 거야. 이거는 역시나 회사 생활을 많이 해본 영주 씨가 할 말이고요. 아까 이제 혜란 씨의 의아함, 왜 조준균 씨라고 부르냐, 마흔이 훌쩍 넘는데, 이거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할 만한 질문인 거죠. 혜란 씨는 뭐라고 더 말하려다 삼키고, 언니 그분은 사무실에서 마치 유령처럼 보여요 라고만 덧붙였다. 조준균 씨는 교정 교열만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그래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갓 20살 된 디자이너들까지 조준균 씨 하는 건 혜란 씨 말처럼 좀 어색했다. 일단 정해지면 다들 지킨다. 왜냐면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귀찮은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조준균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혜란 씨 얘기도 하고 부장 얘기도 하고 영주 씨 얘기도 해요. 이 짤막한 1번 문단들에 그 각각의 사람들의 성격이나 특이점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묘사가 정말 좋습니다. 혜란 씨 말을 들어서인지 그날부터 회사 풍경은 조준균 씨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자, 본격적으로 나올 태세네요. 인사를 할 줄 모르는 건 나는 생각했다. 조준균 씨가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죠. 인사한 효과가 있으려면 이름을 딱 붙여야 한다. 나? 그래 너. 바로 너한테 나 인사했어. 분명히 했다. 잊지 마. 확인하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사소한 인사도 병기이고 기술인데 저 나이 되도록 사회생활 헛했군 헛했어.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영주 씨는 뭔가 어딘가 꼬였죠. 요즘엔 화자, 서술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영주 씨가 서술자가 됐을 때, 혹은 여기 혜란 씨가 됐을 때, 혹은 뭐 부장님이 됐을 때, 혹은 조준균 씨가 서술자가 됐을 때, 서술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서술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 특히 이제 서술자가 객관적이고 모범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삐딱한 독자들이 읽기에도 영주 씨가 좀 이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이거 좀 디테일한 세심함이 필요하겠죠. 사회생활 헛했군 헛했어. 이런 사람이 조준균 씨를 관찰하면서 서술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단 전 좋게 봐요. 조준균 씨 자리에는 거의 컴퓨터 크기의 버금가는 국어 사전이 있었고 그 사전의 한 대목을 펼쳐 읽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원고가 앞에 없어도 그러는 걸 보면 그냥 펼쳐서 읽는 것이었다. 듣기로는 아주 오랫동안 사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 걸로 아는데 사전을 또 읽다니 기괴한 취미였다. 자, 일부러 이게요. 김금희 작가님이 화자를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사회생활 헛했군 헛했어. 사전을 또 읽다니 기괴한 취미였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잖아요. 조준균 씨를 얕보잖아요. 낮추어 보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조준균 씨는 소리에 민감했다. 헛기침을 하는 버릇이 있는 부장이 해역 하고 가래를 돋을 때마다 조준균 씨는 파티션 뒤에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서대리의 뜬금없는 웃음이나 노래, 시 낭송 등도 그를 놀라게 하는 소리였다. 특히 서대리가 자기 전공에서 10분 살려 프랑스 시나 샹송을 혼잣말 아니 혼잣말로 읊을 때면 거의 공포에 휩싸인 얼굴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래서 조준균 씨는 원고를 볼 때마다 귀마개를 사용했다. 모두 의무처럼 웃어주어야 하는 부장의 농담도,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하는 디자이너의 친절도, 식사들 합시다 하는 과장의 제안도 모두 조준균 씨에게 해당하지 않는 건 단순히 귀마개 때문일지도 몰랐다.
인물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 특징을 잡아서요. 자, 이 한 문단 한 문단이 각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죠. 인사 소리가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국어 사전을 읽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거. 세 번째는 소리에 민감한 거. 그래서 귀마개를 하는 거. 되게 독특하죠. 독특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독특함이 파편화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수렴이 돼요. 조준균 이 어떤 인물인지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분은 거의 7, 80년대의 민주화 투사 같은 이미지예요. 되게 뭐랄까 정직하고 정의롭다고 할까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시대착오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7, 80년대에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목소리도 작고 국어사전 읽는 이분을 영주 씨는 좀 삐딱하게 보는 거죠.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조준균 씨가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진 않았다. 업무 시간에도 휴대전화벨은 자주 울렸고 그러면 조준균 씨는 복도 계단에 서서 소곤소곤 다정하게 통화하곤 했다. 달래는 것 같기도 위로하는 것 같기도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였다. 애인인가 했는데 언젠가 전화를 끊으며 형수 오늘은 술 그만 먹고 해서 애인은 아니구나 싶었다. 가족 중에 알코올에 의존하는 형수님이 있는지 친구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당부의 말조차도 아주 다정했다. 통화를 마치고 나면 조준균 씨는 담배를 금연 빌딩이니까 불은 붙이지 않고 떨어뜨릴 듯 말 듯 물고 생각에 잠기다가 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생각에서 책상으로 옮겨오는 그 잠깐이 조준균 씨가 가장 생기 있어 보이는 때였다. 말맛이 살아있죠. 놀랍습니다. 야, 이 담배를 떨어뜨릴 듯 말 듯 물고 생각에 잠기다가 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놀랍죠. 야, 이거 작가의 역량, 이거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썼을까요? 또 형수, 친구 이름을 형수로 정했어요. 독자들이 오해하게끔. 위트죠. 이거 놀라운 위트입니다. 이중적 의미를 부여해서 나중에는 이름이 형수구나 는 걸 알게 되죠. 놀라워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언니 그분 시를 써요. 며칠 뒤 점심 산책을 하는데 혜란 씨가 다시 말했다. 조준균 씨에 대한 정보를 혜란 씨로부터 전해 듣는 영주 씨인 거죠. 시를 쓴다고 그런 걸 어떻게 알지? 혜란 씨 그분이랑 친해졌구나. 아니요 언니. 아침에 가끔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요. 구겨진 종이들이 떨어져 있어요. 펼쳐보면 시가 쓰여 있고요. 아침에 늘 일찍 오더니 청소도 하는구나. 그런 거 소용없는데. 그런 성실성을 높이 사주던 낭만적인 상사들은 이미 나이를 먹어 은퇴하고 요즘 상사들은 그런 것 바지런한 청소 아줌마를 고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말고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직원들을 원한다. 대개는 외국어. 나는 괜히 일찍 나와서 그러지 말고 외국어 강의나 들으라고 하려다가 말았다. 직장인 마인드예요. 정말 철저하게 이 화자는 직장인 마인드입니다. 혜란 씨가 청소하는 이유도 어쨌든 뭐 직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죠. 혜란 씨에 따르면 조준균 씨는 매일 똑같은 시를 쓴다고 했다. 지나간 세계라는 제목이었고 어머니 깃대를 들고 거리를 걷는다로 시작해 우리가 버린 꽃은 말이 없네로 끝난다는 것이었다. 밑줄을 쳐가며 태고도 하는데 언제나 쓴 사람 이름만 고쳐져 있다고도 했다. 어제 쓴 시를 오늘 읽고 쓴 사람 이름만 바꾸어 놓는다? 그럼 그 시가 자기가 지은 시가 아니네. 아니에요 언니.
며칠 전 물었더니 내가 쓰긴 했지만 내시는 아닙니다 하던걸요. 이런 조준규 씨 정말 독특해요. 독특하고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자꾸 관찰하면서 이렇게 소설로 풀어낸다. 이런 전략 좋습니다. 5주쯤 지나자, 그러니까 조준규 씨는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죠. 특이한 인물이고, 좀 여기서도 서스펜스가 생기잖아요. 왜 똑같은 시를 쓸까? 이름만 왜 고쳐서 쓸까? 나중에 다 밝혀지지만 이런 것들도 잘 서스펜스를 잘 배치했다. 독자가 궁금증을 가지게끔 하는 거죠. 1번 단락이 끝났고요. 이제 2번 들어갑니다. 5주쯤 지나자 혜란 씨와 나에게도 업무가 떨어졌다. 개정판 작업이었다. 어느 노 교수의 오래된 저작이었는데 교재로 쓰겠다고 500부만 작업하는 것이었다. 부장은 조준균 씨를 잘 달래서 저자 뜻대로 개강 시한에 맞춰 책을 내라고 말했다. 그 친구 원래는 편집자로 채용됐는데 난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경력이 이쯤인데 이 정도면 값싸다고 회사에서 드렸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왜 뽑아? 고기로 치면 다 죽게 생긴 노개 같은 사람을. 싸고 좋은 게 어디 있나? 노개가 즐기긴 또 얼마나 즐기나. 고집이 세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아차 싶어 자르자니 좀 있으면 쉰대는 사람을 어디로 내쳐? 옛다 너 처박혀서 그거나 해라 했더니 좋아해. 자기는 그게 편하다고 해. 3년을 있어도 조준규 씨는 융화가 안 돼. 문제가 많거든.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하거든. 이거 부장의 말이죠. 부장의 그 인용문은 길어요. 특징이 길고 한문단인데 말빨이 좋아서 그래서 이게 말맛이 있어서 인용문이 너무 좋습니다. 전 이렇게 서술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사 넣어주는 이런 방식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문체가 달라지잖아요. 서술체로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의 말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여기서도 조준균 씨를 바라보는 부장의 시선, 뭐 회사의 시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나오죠. 노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다 너 처박혀서 그거나 해라 했더니 좋아해. 자기는 그게 편하다고 해. 3년은 있어도 조준균 씨는 융화가 안 돼. 문제가 많거든.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하거든. 이런 식으로 조준균 씨가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셋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부장은 혜란 씨가 첫 교정지를 보고 조준균 씨가 그 다음 교정지를, 나는 최종 확인만 하라고 지시했다. 자, 그 다음에 왜요? 점심 원래 안 드세요? 네, 이렇게 조준균 씨가 얘기하죠. 아, 그렇구나. 자발적으로 점심을 안 먹는 거였구나. 점심 안 먹는 게 몸 가볍긴 해요. 건강 챙기시는구나. 아닙니다. 먹고 싶은데 참습니다. 왜요? 왜 먹고 싶은데 참아요? 식대 아끼려고 그럽니다. 무슨 식대를 아껴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이고 무료잖아요. 무료 아닙니다. 안 먹는다고 하면 돌려줍니다. 96,000원. 조준균 씨는 말 중간에 쉼표를 넣어 이상하게 끄는 버릇이 있었다. 놀랍죠. 이런 특징도 잡아냈어요. 식대 아끼려고 그럽니다. 96,000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좀 무뚝뚝하고 말을 잘 아끼는 그런 뉘앙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증 필요하지만요. 조준균 씨는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자신이 처음이라 절차를 만들기까지 좀 혼란이 있긴 했다고 했다. 대리에게 말하자 과장에게로 올라갔고 부장에게로, 최종적으로는 본부장에게로 넘겨졌다고 했다. 그렇게 8개월 만에 조준균 씨는 점심을 먹지 않을 권리와 식대를 돌려받을 권리를 의논하기 위해 본부장에게로 불려갔다.
본부장은 조준균 씨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조준균 씨의 뜻은 존중하지만 선례가 없고 절차가 없어서 말이야 하고 타일렀다. 자네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래도 나는 묻겠네.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하지만 자네가 정말 구내 식당에서 밥 먹지 않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 배도 고프고 나가서 먹기도 귀찮을 때 생쥐처럼 몰래 들어와 한쪽 구석에서 점심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만약 300명 넘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면 말이야. 본부장도 조준균 씨 못지않게 괴팍한 성미인 모양이었다. 그런 걸 일일이 대응해주고 앉았다니. 그래서 이걸 만들었지요. 조준균 씨가 셔츠 앞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 껴있던 10,000원짜리 몇 장이 같이 떨어졌고 조준균 씨는 지폐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수첩에는 파란 볼펜으로 가로 3칸, 세로 3칸이 그려져 있었다. 날짜가 있고 그 옆에는 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마지막 칸은 확인자가 서명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조준균 씨는 점심시간에 식판 대신 그 수첩과 볼펜을 들고 정숙이 옆에 서서 본부장이 식사하러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첫날에는 본부장이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조준균 씨를 내내 지켜본 식당 아줌마에게 사인을 받았다. 자, 요거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수첩을 만들었어요. 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서명란인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구도예요. 요거 필경사 바틀비는 나는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였던 거. 바틀비가 필경사인데 그 상사가 일을 시키는데 바틀비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하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였나? 그럴 거예요.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엄청난 파업이고 자본주의를 거스르는 행위죠. 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조준균 씨는 사인을 받은 뒤에도 올라가지 않고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 선 채 자신이 정말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본부장이 사인을 하면서 사인하고 나 나가면 그때 밥 먹는 건 아니겠지?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1시간 내내 서 있는 거예요. 사인을 받으려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게 왜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야? 우리가 먹으려고 끓이는 건데 우리가 주니까, 우리 몫에서 주니까 우리 것이지. 혜란 씨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준균 씨가 가엾다기보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과 무려 1달간 씨름한 본부장에게 더 경악했다. 보아하니 교정직으로 밀려난 게 그때부터인 모양이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단락입니다. 원래 사흘로 잡혀있던 조준균 씨의 작업 기간은 일주일로 다시 열흘로 늘어났다. 스트레스로 얼굴 전체가 붓는 느낌이었다. 풍선이나 에드벌룬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이러다 뻥 하고 터지면 어쩌나 초조했다. 노 교수는 책이 제때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왔다. 그런 불안은 시도 때도 없이 노 교수의 일상을 뒤흔드는지 아침을 먹다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취미인 국공을 하러 갔다가 심하게는 등산을 하러 갔다가도 전화를 걸어왔다. 교정이 늦어져서요 하면 교정 볼 게 뭐가 있느냐, 니들이 한국사에 대해 뭘 아느냐, 건방 떨지 말고 인생이나 돌려라 하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조준균 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책상 주변에는 어디선가 구해온 논문집들과 역사 용어사전,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 조선실록 해제, 일어사전들이 쌓여만 갔다. 조준균 씨가 잡아낸 오류들을 보면 잡아내야 할 만하기도 했다. 그러니 일이 늦어진다고 마냥 화를 내기에도 애매했다. 조준균 씨는 매일 야근했다. 하루에 겨우 67장의 교정지가 넘어올 뿐이라서 정작 나는 정시에 퇴근했다.
내일 봐요 하고 내가 사무실을 나가면 조준균 씨는 일어나 자기 자리만 남기고 사무실 형광등을 모두 껐다. 그리고 그런 사무실의 어둠을 아주 따뜻한 담요처럼 덮고 원고의 세계로 빠져들어갔다. 조준균 씨는 뭐 타협 같은 것도 없고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맡겨진 일을 우직하게 해야 하죠. 논문집과 뭐 역사 영어 사전, 대백과 사전, 실록 해제 1호 사전 이런 걸 갖다 놓고 오류들을 일일이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주변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교수도 그렇고 부장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됐는가, 이런 걸 굳이 따지자면 조준균 씨는 잘못한 게 없죠. 자, 4번. 혜란 씨는 그 사이 다리를 다쳐 목발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집에서 반찬을 하다가 칼이 발등으로 떨어져 내렸다고 했다. 회사는 5층 건물이었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혜란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 내려와 먹더니 그 다음부터는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지켰다.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를 좀 하겠다고 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 보면 혜란 씨와 조준균 씨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뭔가 통하는 거죠, 두 사람이. 혜란 씨는 자기가 원고 교정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조준균 씨 일이 늘었다고 미안해했다. 그래서 조준균 씨가 교정을 보면 그 교정지를 다시 읽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놓쳤나 공부하곤 했다. 조준균 씨는 다른 회사 사람들과는 거리가 분명했지만 혜란 씨에게는 그러지 않았다. 훌륭한 사수와 후임처럼, 선배와 후배처럼, 때로는 오누이처럼 점심시간을 보냈다. 혜란 씨는 아예 굶는 건 안 되겠는지 간식을 싸우기 시작했다. 근데 혜란 씨가 마침 떡을 싸왔어요. 이제 부장이 또 다시 말을 또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 안 들리죠. 부장이 신나게 떠들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 직장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 모신잎떡 이거 비싸다고, 인절미랑은 다르다고, 우리 막내가 돈 썼구먼. 혜란씨 다리는 어떤가? 칼날이 아니라 칼등이었으니 천만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수습도 못 맞췄을 거 아니야. 다리 한쪽 못 쓰는 닭은 어떻게 되나? 치킨런 할 수 있나? 바로 잡혀서 닭튀김이지. 회사원들은 아픈 것도 죄야. 조준균 씨도 잘 먹으라고. 오탈자만 쪼지 말고 모이도 좀 쪼아 먹어. 병든 닭은 어떻게 되나? 치킨런 할 수 있나? 바로 잡혀서 닭튀김이지. 이런 너스레를 늘어놓습니다. 좀 웃기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부장이 있어서 이런 대사를 친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마냥 웃기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 냉소도 있고요. 참 일부러 말을 이렇게 좀 나름 재밌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부장님은. 말끝에 떡을 입에 넣던 부장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렸다. 혜란 씨가 잠깐 자리를 뜬 사이 서대리가 먹지 마요. 상했어. 했다. 그러고 보니 다들 젓가락으로 들고만 있을 뿐 먹고 있는 사람은 조준균 씨뿐이었다. 나는 탁자에서 좀 떨어져 있다가 떡을 베어 물었다. 아주 상한 건 아니지만 떡에서는 쉰내 같은 것이 났다. 그냥 냉장고 냄새 아닌가? 아니야, 쉬었어. 그냥 맛있다고 하고 알아서 처리해요. 성의 있게 가져왔는데. 서대리가 말했다. 모두들 떡을 내려놓는데 조준균 씨 혼자만 계속 먹고 있었다. 조준균 씨 먹지 마. 기초 체력 없는 사람이 갈락말락하는 음식 먹다가는 아주 골로 가네. 봐야 할 원고가 1, 2, 3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주 간 건 아니에요. 아주 간 게 아니라니. 아주 갔어. 나이가 몇 개인데 그것도 구분 못해. 그리고 그 교수가 책 나오기를 아주 학수고대하네.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책 기다리다가 다 죽게 생겼어. 살살 보고 그냥 넘겨.
저자가 고칠 게 없다는데 뭐 하느라 붙들고 있느냔 말이지. 이 사람 그만 먹어. 부장이 떡을 싼 비닐을 와락 잡았다. 아주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혜란 씨는 비닐봉지를 움켜잡고 먹지 말라고 하는 부장과 떡을 오물거리면서도 여전히 떡을 내놓으라고 하는 조준균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원, 쉰떡의 욕심은 하여튼 원고 빨리 보기. 부장이 자리를 뜨고 조준균 씨는 비닐봉지를 펼쳐서 남은 떡을 집었다. 그리고 마치 유령처럼 씹는 소리도 거의 내지 않고 천천히 먹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조준균 씨는 그렇게 조용히 먹고 고요히 포만감을 느꼈다. 야, 여기서도 조준균 씨의 성격이 나오죠. 우직한 성격. 혜란 씨와 친해졌고 혜란 씨가 가져온 모신잎 떡이에요. 약간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혜란 씨에 대한 의리와 우정으로 끝까지 먹는 이 모습 우직합니다. 좋은 사람이죠. 그다음 5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노 교수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회사 인터폰으로 여기 정문이네 하고 연락하더니 그 많은 회사 계단을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와 들이닥쳤다. 2주째 미뤄진 작업 때문에 내 정신은 이미 남동풍을 타고 먼 길을 떠난 뒤였다. 남동풍을 타면 북극해로 갈 수 있다고 들었다. 나는 그 북극의 난폭한 공처럼 마구 발톱을 휘둘러 연어나 물개 따위를 잡아먹고 싶었다. 노 교수가 돌아간 뒤 부장은 오늘부터 조준균 씨 작업량을 시간대별로 확인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다시 혜란 씨에게 맡겼다. 부장은 언젠가부터 지시사항을 나만 불러 따로 이야기했고 지금 진행 중인 책뿐 아니라 가을과 겨울의 작업들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는 혜란 씨의 경쟁자가 아닌 상사가 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조준균 씨가 천천히 걸어 내 앞에 섰다. 배앓이를 한 탓인지 야근 때문인지 조준균 씨는 더 마르고 헬스케 보였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어서 마치 거대한 물음표 같았다. 다른 사람 말고 영주 씨와 저 둘이서 확인하지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나는 의자를 끌어다 좀 더 가까이 갔다. 뭐라고요? 조준균 씨는 물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 푸석한 얼굴을 손으로 쓸었다. 그리고 셔츠 앞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거기 끼어있던 10,000원짜리들이 나풀거리며 내 무릎 위로 떨어졌다. 20,000원이었다. 조준균 씨는 수첩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 뭔가를 적은 다음 내밀었다. 날짜 옆에 가로로 2시 20분이라고 적혀있고 나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조준균 씨가 사인하는 칸을 손가락으로 톡톡 거느렸다. 어떤 용도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는 듯이 설명은 없었다. 물론 거기에 뭐라고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름을 적으면 됐다. 하지만 적을 수 없었다. 적고 싶지 않았다. 왜 적지 않습니까? 조준균 씨는 비난도 힐날의 의미도 없이 다만 아주 지친 듯이 물었다. 싫어요. 왜 적지 않습니까? 나는 적고 싶지 않았다. 나는 굶은 사람을 정수기 옆에 1시간 동안 세워놓은 본부 장관은 분명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 일들과는 무관한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조준균 씨는 가만히 서서 신발코만 내려보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안도감이 들었다. 그런데 1시간 뒤 조준균 씨는 다시 내 앞에 와서 수첩을 내밀었다. 차라리 화를 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건방지다고 너랑 나랑 나이 차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욕을 하지. 이건 무슨 사람 피 말리는 짓인가. 나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수첩의 2번째 칸에 쓰여 있었다. 왜 이러세요? 저한테 항의하시는 거예요? 항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확인을 원하는 겁니다. 조준균 씨는 물러서지 않고 볼펜을 내밀었다. 안 해요, 안 해. 손살에 치다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가 나서인지 당황해서인지 얼굴이 달아올랐다. 뭐야 저 팀 살살해. 서대리가 요령있게 한마디 하면서 사무실의 긴장을 깼다. 또 수첩인가? 무슨 일이야? 이번에는 뭐가 문제야? 부장이 본격적으로 한마디 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해도 되죠?
혜란 씨가 볼펜을 집어서 절뚝거리며 내 자리로 왔다. 그리고 나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을 잠깐 읽고는 옆에다 강혜란이라고 적었다. 네, 우직함이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조준균 씨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괴롭힐까? 나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사인을 하라고 시간마다 지시를 하는 사람이나 그걸 또 사인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나 난감하죠. 참 조준균 씨는 불쌍해요. 이런 회사에 적응을 잘 할 수가 없겠죠. 자, 6번. 그리고 그날 저녁 혜란 씨가 회식을 하자고 했다. 셋이서 혜란 씨 친구가 한다는 카레집에서 카레를 먹고 어색하게 맥주를 마셨다. 조준균 씨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자연스럽게 자기 세계로 가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나마 혜란 씨가 자꾸 말을 시켜서 그의 관심을 카레집 테이블로 돌아오게 했다. 혜란 씨는 조준균 씨에게 2만 원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2만 원? 조준균 씨가 머뭇거리자 혜란 씨는 영주 언니는 모르잖아요 하고 졸랐다. 조준균 씨는 맥주를 한 병 더 주문하면서 셔츠 앞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냈다. 아까 오후에도 긴장 속에서 확인했듯이 2만 원이었다. 학생 때 조준균 씨는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간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다 며칠 만에 풀려났는데 형사가 목욕이나 하고 들어가라면서 5천 원을 셔츠 주머니에 꽂아주었다는 것이다. 조준균 씨는 그게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모욕하고 들어가란다고 모욕을 느끼다니. 아무튼 그 뒤로 조준균 씨는 셔츠 주머니에 늘 돈을 가지고 다녔다. 그때 그 형사와 마주치면 이자까지 해서 갚을 생각으로 말이다. 그러니까 2만 원은 모욕을 되갚겠다는, 복수를 잊지 않겠다는 일종의 증표였다. 자, 데모를 하다가 며칠 만에 풀려났는데 목욕이나 하고 들어가라고 형사가 5천 원을 셔츠 주머니에 꽂아줬어요. 이게 모욕이었다. 그래서 2만 원을 갖고 다니는 이 조준균 씨.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의무적으로 1시간 동안 맥주를 마시고, 자, 영주 씨한테는 이게 의무적으로 마신 시간이었어요. 나오는데 조준균 씨가 한 잔 더 하겠느냐고 물었다. 한 잔 더? 라니. 조준균 씨가 우리를 데리고 비보이 극장과 유명 연예인이 한다는 실내 포장마차와 라디오 방송국을 지났다. 오랜만에 이렇게 걸으니까 좋다고 혜란 씨가 목발을 집으면서 말했다. 정말 회사원이 된 것 같아요. 회식을 다 하고. 조준균 씨가 들어간 집은 철제로 된 미닫이 문이 달려있는 술집인지 그냥 개인 공간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다. 문에는 파란색 코팅지가 붙어있고 직접 쓴 듯한 글씨로 지나간 세계라고 쓰여 있었다. 혜란 씨가 그 글자를 만지면서 언니 봐요 했다. 조준균 씨가 매일 적고 매일 퇴고한다던 시의 제목이었다. 가게에서는 파마머리 남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우리를 맞았다. 테이블은 하나밖에 없었고 의자도 3개뿐이었다. 어쩌면 우리가 딱 맞게 왔네요 했더니 조준균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3명이 아니면 데려오지 않지요 했다. 맥주를 마시는 동안에는 가게 주인이 주로 떠들었다. 주인은 자기를 형수씨라고 부르라고 했다. 아, 이 사람이 형수구나. 형수가 이름인가 했더니 한때 사형수였다고 했다. 농담인가 진짜인가 생각하는데 막상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킬킬 웃었다. 대화의 주제는 주로 형수씨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였다. 아침 드라마에서 종편 드라마까지 형수씨가 챙겨보는 드라마는 22편이나 됐다. 형수씨는 드라마는 22편인데 스토리는 다 거기서 거기라서 나중에는 형란이랑 바람 피운 놈이 재수인지 영희인지 영옥이를 괴롭힌 사람이 어머니인지 시아버지인지 내연녀인지 이복동생인지 지금 제가 제 딸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제 딸이 아니라 사실은 제 딸이었는지 헷갈린다고 했다. 그래봤자 제가 쟤랑 합법적으로 자려고 결혼은 그런 거라고 했다.
쟤는 제 돈을 합법적으로 쓰려고 결혼은 또 그런 거라고 있다. 쟤는 제 돈을 제가 쓰는 게 싫으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렇다고 했다. 제가 쟤를 시켜서 해방을 놓는 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고 했다. 라고 했다. 재밌죠? 형수 씨도 캐릭터가 독특한 캐릭터예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조중균 씨의 친구. 좋습니다. 이런 묘사. 캐릭터를 성격을 정말 잘 묘사하시는 것 같아요. 김금희 작가님 정말 탁월하십니다. 어떻게 이 짧은 문장에 이렇게까지 드라마를 22편을 챙겨보는 이 형수씨, 그만큼 시간이 많겠죠. 가게에 앉아서 드라마를 다 챙겨보시는데 뭔가 상투적인 뻔한 이야기, 근데 뭔가 드라마의 핵심을 잘 간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꾸 마셔서 그런지 나는 서서히 이 기치적인 술집에 적응해 들어갔다. 테이블에 놓인 김치찌개처럼 자글자글 끓는 분노랄까, 히스테리랄까 하는 것이 은근히 느껴졌다. 그렇게 냉소하면서 왜 봐요? 고상하게 예술영화나 볼 것이지. 내가 말하자 형수씨가 그 재밌는 걸 왜 안 봐? 그래도 거기에는 드라마가 있잖아 했다. 조준균 씨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없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거나 복귀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얘가 이름 때문에 망하고 이름 때문에 사내야 그야말로 드라마가 있단 말이야. 저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사람에게 드라마가 있다니. 내 한번 얘기해줘요? 조준균 씨 이야기인데도 정작 조준균 씨는 말이 없고 형수 씨만 무성영화의 변사처럼 신이 나 있었다. 형수 씨와 조준균 씨는 같은 대학에 다녔는데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없는 역사 교수가 하나 있었다고 했다. 수업 시간에 반 이상을 야당과 데모대 욕하는 데 쓰는, 청년들과는 도무지 코드가 안 맞는 교수였다. 필수라서 신청을 했는데 수업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문제는 유급은 하고 싶지 않다는 데 있었다. 유급은 정말 안 된다. 가난하고 군대도 가기 싫은데 유급하면 돈 날리고 군대도 가야 하니까. 그런데 마침 시험에 응시만 하면 점수를 준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과연 그런가? 의심하면서도 모두들 우르르 시험을 보러 갔다. 개 중에는 무슨 과목 시험인지도 모르고 휩쓸려 갔다가 자기가 신청한 과목이 아니란 걸 알고 애석해하며 돌아간 친구도 있었다고 했다. 강의실로 들어가자 감독관이 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소문대로 칠판에는 시험 문제가 적혀 있지 않았다. 이름만 적으라고 감독관이 말했다. 단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먼저 나갈 수 없었다. 이름을 적고 나니 시간은 그대로 1시간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 그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야 했다. 누군가는 책상에 엎드려 잤고, 누군가는 무료하게 볼펜을 돌렸고, 누구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누군가는 시험지 귀퉁이를 찢어 껌처럼 씹었다. 그리고 여기 빈 종이 앞에서 무언가를 가만히 생각하는 조준균 씨가 있었다. 왜 문제가 없지? 하고. 조준균 씨는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되는 시험에 대해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점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여름이 가까운 교정에서 다당다당 하는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다. 조준균 씨 귀에는 왠지 그것이 나가 하는 소리로 들렸다. 쿵쿵덕 쿵덕 장구 소리가 들려왔다. 조준균 씨 귀에는 왠지 그것이 뻑뻑 뻐꾸기 라고 들려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지하고 영웅적인 서사인데요. 이름만 적고 나가라, 이 시험. 그래서 이 꽹과리 소리가 나가 뻑뻑 이렇게 좀 조준균 씨를 희화화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조준균 씨가 물었다. 이름 적기가 시험이야. 이름만 적으면 돼. 감독관이 조준균 씨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름만 적는 건 부끄러운 일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형태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조준균 씨는 부끄러웠다. 여기에 이름을 적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교수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조준균 씨는 이름을 쓰지 않고 빈 종이에다 무언가를 적어내려고 하기 시작했다. 감독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놓고 하듯 두드렸다. 이 친구 이름만 적으라니까. 다시 빈 종이가 왔다. 이 친구 다른 문장을 적으면 안 돼. 이름만 적어. 이름만 적으면 점수 준다니까. 또 빈 종이가 놓였다. 조준균 씨는 다시 볼펜을 잡았다. 나중에는 친구들까지 이름만 적어 준균아. 유급하면 군대 간다. 하고 말렸다. 하지만 조준균 씨는 문장을 끝까지 적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름은 적지 않았다. 그렇게 멋있는 놈이야 얘가. 아주 난 놈이야. 와, 끝까지 이름을 안 적는 놈이야. 형수 씨는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도 흥분이 되는지 그런 놈이야 하면서 조준균 씨를 껴안았다. 손목이 아주 이상한 각도로 꺾여서 나는 그제야 형수 씨가 의수를 끼고 있다는 걸 알았다. 뭘 적었는데요? 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혜란 씨가 물었다. 망했지. 유급했지. 군대 갔지. 사고 났지. 형수 씨는 아까 드라마 줄거리를 말할 때처럼 좀 새침하게 대답했다. 이름 덕분에 살기도 했다면서요? 내가 묻자 아, 성공 하며 형수 씨가 파리채로 찰싹 벽을 때렸다. 그때 그 시험장에서 쓴 시 제목은 지나간 색이었다. 형수 씨 말로는 그 당시 어떤 시보다도 더 자주 집회에서 연설장에서 화교실에서 MT에서 낭송됐다고 했다. 그런 전단시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아주 효과가 있어서 사실 그런 게 없으면 데모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조준균 씨의 지나간 색이야말로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잘 해주었다는 것이다. 아, 그래서 조준균 씨가 유명해졌구나. 전철 끊길 시간이 되어서 나는 얼른 결론을 냈다. 아닙니다. 조준균 씨가 불쾌해진 얼굴로 나를 건너보았다. 조준균 씨는 그 시는 자기가 썼지만 자기 시는 아니라고 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자기 이름을 붙여 자기가 쓴 것처럼 연단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낭송할 수 있었으니까. 나도 읽었어. 격해지면 막 울면서 읽고 취해서 읽고 좋아서 읽고 아직 내가 쓴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을걸? 형수 씨가 말했다. 나쁘다. 그러면 도용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툭 던지자 형수 씨는 흥분했다. 얘 좀 봐라.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어. 시는 그런 게 아니었어. 준균아, 얘들이 모른다. 우리 세계를 몰라. 우리도 알아요. 혜란 씨가 발끈하며 말했다. 알긴 뭘 알아. 니들은 모른다. 몰라. 혜란 씨는 압니까? 조준균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딘가 좀 젖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알아요. 안다니까요. 하지만 형수 씨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너네 이제 집에 가라. 우리 자야 하니까 했다. 뭐야, 그러면 조준균 씨와 형수 씨가 여기서 사는 거였나? 갈게요. 정말 화가 났는지 형수 씨는 답이 없었다. 저렇게 기분이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과 웬만해선 표정 변화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 택시를 타고 혜란 씨를 집에다 내려주었다. 혜란 씨는 뭔지 모르겠는데 참 슬프다고 훌쩍거렸다. 알바도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해?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서울 올라오면서 완전 울보됐어요. 집이 어디랬지? 옥천이요. 처음이다. 뭐가 처음이야? 언니가 저한테 그런 거 묻는 거요. 그런 거 뭐? 개인적인 거요. 나는 할 말이 없어졌다. 근데 아까 안다고 했잖아. 혜란 씨 뭘 안다는 거였어? 안다고요? 아, 그때 뭔지는 몰라도 알 것 같긴 했어요. 뭘? 아무튼 그분들 세계를요. 택시에서 내린 혜란 씨가 목발을 짚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는 지켜보았다. 혜란 씨는 좀 가다가 서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꽃 한 송이, 고양이 한 마리 없는데 뭘 찍나? 나는 그 어두운 편을 같이 바라보다가 가요 아저씨 하고 택시를 출발시켰다. 아, 뭔가 여기 이제 클라이막스겠죠. 시험장에서 이 전설적인 에피소드. 조준균 씨와 형수 씨는 그 세계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고, 좀 그걸 바라보는 나와 혜란 씨 세대의 차가 나죠. 70, 80 세대와 지금 뭐 90, 2000년 세대 다르죠. 혜란 씨는 그분들 세계를 알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마지막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데, 어둠 속에서 찍는데요. 뭐 꽃 한 송이에 고양이 한 마리 없는데 뭘 찍나.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화자인 내가 바라보는 시선인데, 혜란 씨는 뭔가가 보였던 거죠. 그 어둠 속에서. 그러니 찍었겠죠. 영주 씨가 보지 못하는 걸 혜란 씨는 보고, 혜란 씨가 봤던 것들을 이 형수 씨와 조준결 씨는 봤던 것이죠. 7번. 회식은 신촌 기찻길에 서 있었다. 부장이 말했듯이 주먹고깃집에 서였다. 오늘의 주인공이 본부장 앞에 앉으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고기를 구웠다. 본부장은 상상했던 것보다는 인상이 좋았고, 그래서 기분이 더 가라앉았다. 테이블에는 혜란 씨도 없었고 조준균 씨도 없었다. 조준균 씨는 교정기한을 한 달이나 넘겨서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태만이라는 명목으로 해고되었다. 소송이나 1인 시위를 벌일지도 모른다며 회사는 내게 경위서도 받았다. 경위서는 부장이 썼고 나는 거기에 사인만 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 수는 1명도 2명도 아닌 말 그대로 0명이 되었다. 지난 여름 동안 아무도 조준균 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서 조준균 씨가 사라지자 모두들 조준균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들 조준균 씨에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모두가 기억하는 모두의 조준균 씨가 있었다. 조준균 씨도 왼손잡이였잖아요. 조준균 씨가 왼손잡이였던가? 기억해봤지만 생각나지 않았다. 도플갱어인가? 누군가 말했다. 손가락 마디가 2억이 없었잖아. 또 누군가 말했다. 아예 손가락 하나가 없었잖아. 아니 그냥 마디 2개가 없었어요. 3년간 뭘 봤어? 왼손 약지가 통째로 없었는데. 그 수첩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내가 서대리에게 물었다. 자유, 프랑스어로 리베르테. 프랑스 유학 시절에 서대리가 길 위에 방랑객을 봤는데 그 방랑객과 조준균 씨가 닮았다는 얘기로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아무도 혜란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잠시 있다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듯이,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가다가 이제 회식 자리에 조준균 씨도 없고 혜란 씨도 없고 이제 혼자 취업이 된 거죠. 영주 씨는. 아줌마한테 묻습니다. 아줌마, 주먹고기는 왜 주먹고기예요? 아줌마는 양푼에다 부지런히 콩나물을 묻히면서 내게 걸어왔다. 그리고 왼손 주먹을 눈앞에 대면서 알지? 주먹 했다. 알아요. 주먹을 닮아서 그런 거야. 회식이 끝나고 부장과 나만 마지막 전철을 탔다. 부장은 취기가 올라오는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영주씨, 영주씨는 무슨 힘으로 사나? 무슨 힘? 사는데 무슨 힘이 필요하나? 그냥 사는 거지. 생각하다가 주먹을 부장에게 보여주었다. 주먹이래요, 주먹. 그 사이 잠이 들었는지 부장이 몸을 움찔하며 눈을 떴다. 뭐가 주먹이야? 주먹고가 아니래요, 주먹이래요. 그래 젊은 사람들 주먹 불끈 쥐고 기운 내야지, 힘내야지. 젊음의 주먹 좋다. 부장이 갑자기 박수를 쳤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좋을 대로 해석해 주는구나. 이런 게 정규직의 힘인가 생각하고는 나도 꾸벅꾸벅 졸았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밤하늘에는 금음달이 떠 있었다. 어느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지 누가 엉엉 울면서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러니, 나한테 그러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때 그 술집에 한번 가볼까 생각했다. 그 지나간 세계로.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하지만 뭐가 있었는가 보다는 뭐가 없었는가가 더 세세히 떠올랐다. 거기에는 6인용 테이블이 없었다. 복수를 잊어버린 조준균 씨도 없고 빈 시험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조준균 씨도 없었다. 나태한 조준균 씨도 없고 내 사인이 적힌 수첩도 다행히, 아주 다행히 없었다. 문장과 시와 드라마는 있지만 이름은 없는 세계. 내가 간신히 기억하는 한 그것이 바로 조준균 씨의 세계였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이 소설이 참 좋아요. 조중균의 세계, 김금희 작가님. 참 어떻게 보면 참 시대착오적인 인물인데 이런 인물은 여기에 적응을 못하죠. 이 세계에. 참 현재 세계가 요구하는 무엇이 되지 않으려 하며 행위로부터 물러나는 철회에 지르쳐 수동적 저항의 장소가 된다. 멜빌의 소설처럼 조준균의 세계 역시 무엇에 대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아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시간의 역사적 특수성인 거죠. 비세계에 대한 기억이라고도 하고요.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특히 인물 묘사, 성격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참 좋네요. 좋은 소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